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창고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뉴스에 관심이 많은 텍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물 개인사와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클레어입니다. 혹시 CEO 리스크? 아니면 오너 리스크?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언론이나 주식시장 같은 데서 기업들 얘기할 때 종종 나오더라고요. 기업 지배구조 문제랑도 좀 관련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보통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CEO 한 사람의 판단이 어떻게 수만 명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재앙이 되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와,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사실 성공 신화만큼이나 실패의 역사에서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패턴을 좀 명확하게 보려고 이 실패의 원인을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좋은데요? 첫 번째는 시대의 변화를 애써 외면한 전략적 실패. 두 번째는 탐욕이 모든 걸 집어삼킨 윤리적 붕괴.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하는 그 오만이 부른 비극, 이렇게요. 정말 좋은 분류네요. 그리고 사실 이 3가지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다 얽혀 있죠. 네, 시장의 변화를 못 본 척하는 그 이면에는 과거 성공에 대한 오만이 깔려 있고 또 윤리적 붕괴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요. 그럼 첫 번째 유형, 그 변화의 흐름을 놓쳐버린 기업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사진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코닥. 코닥.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요. 코닥이 1975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자기들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미래에 잡아먹힐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 안 돼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당시 코닥 경영진한테는요, 필름 사업이 너무나 강력한 현재였던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보니까? 네, 말 그대로 필름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으니까요. 연간 수십억 달러 이익을 주는 필름 사업의 관점에서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골칫거리였군요. 그렇죠. 기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본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기회가 아니라 위협으로 딱 규정해버렸네요.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오류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어떤 문제를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와. 코닥은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미래를 필름 사업을 방해하는 리스크라는 아주 좁은 틀에 가둬버린 거죠. 그 결과가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이었고요. 90년대 중반만 해도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차지했던 거인이었는데요. 더 씁쓸한 건 한 명의 CEO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경영진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코닥이 필름이라는 과거에 갇혔다면 비슷한 비극을 겪은 또 다른 거인이 있잖아요. 여기는 자신들의 이름값에 너무 취해 있던 것 같아요. 노키아 말씀이시죠? 네, 노키아. 휴대폰의 제왕이었죠. 코닥이 기술의 변화를 외면했다면 노키아는 시장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2007년에 아이폴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충격이었는데 당시 업계 1위였던 노키아는 대체 뭘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노키아인데 좀 늦게 시작해도 이기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거의 정확해요. 자사 브랜드의 힘을 그냥 절대적으로 과신한 거죠. 와... 아이폰이 나오고 1년이 지난 2008년에야 부랴부랴 안드로이드랑 경쟁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미 시장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뒤였어요.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손안의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를 못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부임한 그 CEO,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윈도우 폰을 선택해서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회사를 MS의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트로이 목마였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비판이 나올 만큼 당시의 결정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결국 코닥과 노키아 둘 다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혁신가의 딜레마요? 네. 단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내는 기존 사업이 장기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거죠. 기술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의 실패였군요. 그렇죠. 리더십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외면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결국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된 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정을 잘못 읽은 건 어찌 보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례들은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아예 작정하고 벌인 범죄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두 번째 유형인 윤리적 붕괴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기업사의 최악의 스캔들로 남은 앨런 사건입니다. 앨런의 사기 수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시가평가회계라는 걸 악용했다고요? 이게 미래에 벌지도 확실하지 않은 돈을 지금 당장 번 것처럼 장부를 꾸몄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냥 대놓고 사기 아닌가요? 회계 규칙의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지능적인 사기였죠. 이 방식으로 2000년 한 해에만 무려 5억 달러의 가짜 이익을 만들어냈어요. 5억 달러요? 네. 그해 앨런 전체 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있지도 않은 돈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 모든 게 터지기 직전에 CEO 제프리 스킬링이 취임 6개월 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갑자기 사임했다는 점이에요. 완전 전형적인 먹튀 소법이네요. 그렇죠. 결국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주식가치 600억 달러, 직원들의 평생 연금 20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와, 스킬링은 징역 24년이 넘는 중형을 받았고요. 이 사건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앨런의 그 두꺼운 윤리규정집 있잖아요. 네. 그게 이 거대한 사기 스캔들의 증거물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됐다는 사실이에요. 와, 정말 굴욕적이네요. 윤리를 저버린 기업의 최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앨런이 월스트리트의 낡은 탐욕을 보여줬다면 한 10여 년 뒤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주 세련된 카리스마로 포장된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죠. 테라노스. 아, 네.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홈즈. 피 몇 방울로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로 전 세계를 속였죠. 기업 가치가 한때 10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술 자체보다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을까? 이게 더 궁금했어요. 이사회도 있고 똑똑한 연구진도 있었을 텐데요. 그 견제 장치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2013년에 홈즈가요, 차증 의결권을 이용해서 회사 전체 투표권의 99.7%를 혼자 장악해버려요. 99.7%요? 와우. 네, 이사회를 완벽한 거수기로 만든 거죠. 기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됐고요. 2008년에 이사회가 그녀를 해임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설득당해서 계획을 철회했다는 그 일화는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이 시간 만에 이사회를 통째로 뒤집어버렸다는 게 이건 뭐 거의 심리지배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게 카리스마의 위험성이에요. 그녀의 그 확신에 찬 태도와 거대한 비전 앞에서 노련한 투자자들이나 정치인들조차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저렇게 똑똑하고 확신에 차 있는데 뭔가 있겠지 하고 믿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내부 고발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사기극은 아마 더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앨런이나 테라누스처럼 대놓고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하는 그 과도한 오만이 회사를 망가뜨린 경우도 있죠. 네. 세계의 합병이 금세계 최악의 합병이 되어버린 AOL 타임워너 사례가 바로 떠오르네요. 2000년 당시만 해도 인터넷 제왕과 미디어 거인의 만남이었으니 무도와 꿈의 조합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합병 조건을 뜯어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였어요. 닷컴법을 최고 좋을 때 합병을 했는데 AOL 매출은 타임워너의 5분의 1밖에 안 되면서 기업 가치는 2배로 평가받았다면서요. 맞아요. 이건 뭐 CEO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재무적인 오판보다 더 심각했던 건 문화적인 오만이었어요. 하이테크 중심의 공격적이고 젊은 AOL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타임워너의 문화가 섞일 수 있다고 본 것 자체가 착각이었죠. 섞이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직원들이 서로를 증오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합쳐질 수 없는 회사였던 거죠. 결국 합병 2년 만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니 CEO 한 사람의 영웅 심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오만이 부른 또 다른 재앙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개념이 CEO 버블이에요. CEO 버블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뭐죠? 당시 CEO였던 리처드 풀드가 헬리콥터와 리무진,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출퇴근하면서 현실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자신만의 버블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몰랐겠네요. 그렇죠. 이런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현장의 위험 신호,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CEO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죠. 현장에서
이거 위험하다, 문제 있다 이런 신호가 올라올 틈이 없었겠어요. 네, 여기에 잘못된 보상 시스템이 기름을 부었어요. 수익의 절반을 임원 보너스로 지급하는 구조는 경영진이 리스크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판돈을 키우도록 부추겼습니다. 와, 파산 직전에 한 자회사가 우리라도 책임감을 보이기 위해 올해 보너스를 포기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사회에서 바로 묵살당했을 정도니까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듣고 보니 이런 오너 리스크는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특히 IMF 외환위기 때 그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잖아요. 맞아요. 한보철강 사태는 그야말로 독단 경영의 끝을 보여줬죠. 자기 자본이 2,200억 원인 회사가 6조 원짜리 제철소를 짓겠다고 하니 누가 봐도 무리한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반대하는 임직원들에게 정태소 회장이 남겼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들이 어떻게 하느냐. 와, 그 말 한마디에 당시의 기업 문화와 오너 리스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네요. 결국 그 무리한 투자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 대출로 이어졌고 1997년 부도로 막을 내렸죠. 한 기업의 실패가 국가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된 셈이에요. 한보와 함께 IMF 위기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우그룹도 빼놓을 수 없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 신화 이면에는 과도한 부채를 통한 외형 확장이라는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었어요. 맞아요. 다른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때도 오히려 쌍용차를 인수하고 그랬잖아요. 네, 공격적인 경영을 멈추지 않았죠. 결국 그룹 해체에 3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들어갔고요. 30조 원? 네, 물론 김우중 전 회장 측에서는 당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획 해체론 같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CEO의 독단적인 판단과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좀 복합적인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코닥부터 대우까지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니까 몇 가지 교훈이 선명하게 보여요. 네. 혁신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성공 공식을 버릴 수 있는 문화적 결단이라는 것. 그리고 CEO가 현실과 고립된 버블 안에 갇힐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한다는 사실까지요. 완벽한 정리예요. 이 모든 사례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내부에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이사회든 감사든 양심 있는 직원의 목소리든 그 어떤 견제장치도 최고 권력자의 오만과 탐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거나 소비하고 또 투자하는 그 기업들 안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는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